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 등 수도권 집중에 따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수도권 일극 체제입니다. 이 일극 체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하는 그런 위험을 갖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고 또 지방의 성장이 대한민국의 도약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우리가 반드시 이끌어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입니다. 균형 발전의 성공은 중앙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굳건한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또 중앙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또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려면 보다 과감하고 거시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방이 성장해야 대한민국이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제 예산철이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우리 경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여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산업 대전환이 만들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인 도약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특히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삼아서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눈앞에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닙니다.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10,000원을 내일은 10만 원, 또 그 후에는 100만 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서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또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 발전, 인재 개발, 청년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제출 이후에 국회나 또 우리 국민 여러분의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기사들 가끔씩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 비난하고 또 국회와 합의가 잘 안 돼서 하면 일방적이라고 하고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또 국회가 심의해서 국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정부가 최선의 안을 만들어 당연히 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모두의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총성 없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 스파이나 해킹 등을 동원하는 불법 사례들도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외국 기업이 국내 기업을 상대로 반도체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법정 지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가와 기업이 수십 년에 걸쳐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어렵게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되게 되면 순식간에 산업 전체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기술 안보는 국가의 산업 경제를 떠받치는 근간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철저한 대비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소를 잃고 도둑을 잘 잡는 것보다는 소를 아예 잃지 않도록 처음부터 외양간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정원과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은 핵심 산업기술 보호가 곧 국가안보다라는 자세로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함께 공조체제도 물샐 틈 없이 구축해야 합니다. 국민과 기업들이 오랜 시간 피땀 흘려 일군 국가 핵심 기술이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기술 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경찰들의 이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돼야 되겠고 또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사실 좀 필요합니다. 이게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 조직인데 지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담당자 일선 직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지휘를 할 권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똑같은 문제라도 권한이 커지면 미치는 영향이 커지죠. 그래서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도 강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이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총리실에서 좀 나서서 일단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부터 국민들의 광범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안을 구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외국인 연금 얘기가 좀 있었어요. 오늘 제가 미리 보고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오늘 있죠. 네. 뭐 논의를 할 텐데요. 비공개 논의 사안으로 되어 있네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어떤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깁니다. 이 빈틈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중요한데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그 빈틈을 메우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그 문제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자체 점검으로는 더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현장에서 이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펴야 됩니다. 최근에 이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지적이 되던데 어쨌든 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오늘 안건이 올라왔군요. 어쨌든 이건 이 사안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모든 국가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는 생길 수 있다.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또 완벽하게 그 문제를 시정하느냐, 대안을 만들어내느냐가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정책 분야에도 타산지적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촉법소년 그 연령 좀 하향 문제도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아서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결론은 범위는 정해져 있죠. 한두 살 정도 범위 내에서 중대 반복 범죄에 대해서 낮춘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어떠신지도 한번 다시 스크린 해본 다음에
좀 조기에 정리를 하고 입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시도지사 협의회장이 선출되셔가지고 오늘 우리 박찬대 인천시장께서 출석을 처음으로 해주셨는데 마침 오늘 국가 균형 성장, 균형 발전 얘기도 하는 판에 잘 오셨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리고 아주 짧은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네. 예. 예,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 박찬대 인천시장입니다. 배석자인 저한테 이렇게 발언 기회 주신 대통령님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미 있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인천시장이 아니라 지방광역정부협의회장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꽤 많이 충돌할 겁니다. 예, 수도권과 어떻게, 지방에. 인천도 수도권이라서. 인천도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 사이에 그렇죠. 예, 중간쯤에 약간 애매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환영합니다. 회의 다음 진행하시죠. 예, 지금 석유 최고 가격은 지금 공급 가격 기준으로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유지하고 있고 지금 석유 원유 가격이 90불대가 되면 현재 우리 그 최고 가격에 의하면 산업계가 어쨌든 매출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유가가 올라온 만큼 이제 그런 손해는 보는데 다행히 대통령님 그 환율이 네. 1,380원대다 보니까 이 환율 작용이 또 작용한다면은 지난번 1,400원대보다는 수입 가격이 좀 떨어지나요? 좀 떨어지는 효과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1,500원대에 비하면은 하여튼 10% 가까이 네. 떨어진 거죠. 네. 원유 수입 부담은 조금 줄어든 거군요. 네. 그리고 벤처 투자가 56% 전년 대비 56%다. 8월까지 벤처가 어디 없다. 두 번째 네모에 있습니다. 보면은 수출 호조. 네. 벤처 투자 8. 이게 지금 전반기 대비한 거. 예, 전반기 상반기가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네. 50% 늘었다 그런 거군요. 어쨌든 뭐 잘하셨는데 좀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 전반기는 벤처 투자가 최악이지 않습니까? 최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술적 반도 효과도 있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그 청년 창업 활성화하고 이런 부분이 벤처 투자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음 한 건으로 넘어가죠. 예.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분야에 미래 첨단 산업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생각보다 시간에 비해서 성과가 빨리 나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일부에서 그런 지적을 하는 건 있더라고요. 그 뭐라 그러냐면 이거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요까지 좋은데 요거 다음 단계는 과연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거냐. 준비는 돼 있냐 이런 지적을 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뭐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비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자동차로 비교하면 말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수레 달구지를 끌고 다니던 시대, 자전거 타고 다니던 시대에 자동차 개발 경쟁이 시작됐다. 최첨단 자동차를 개발하고 엔진을 설계하고 뭐 배기가스를 어떻게 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를 국민이 모두 알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나 개별 기업들이 필요한 거는 그렇게 잘 만들어진 자동차를 어떻게 쓸 거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또 그걸 뭐 사업에 활용하고 또 뭐 운수 사업을 만들고 화물 사업을 만들고 하여튼 이렇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해주면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 그 기회를 넓혀주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지금 말하는 공공 AI 에이전트 뭐 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하여튼 인공지능 비서를 한 명씩 국민들한테 다 붙여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에 이게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어느 회사에 뭐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서류가 필요한데 이거 떼어가지고 그 회사에 접수하는 거 좀 해줘 이렇게 하면은 원래 자 서류 만들어서 당신은 적격이 됩니다, 자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세요 그러면 해줘라고 승인을 하면 그 회사에 접수를 착 해주고 이렇게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서비스를 그런 공공 AI 서비스를 이제 모두 AI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그게 11월부터는 가능해진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그보다 약간 수준이 낮다는 얘기인가 혹시?
그 12월부터는 그 정도의 서비스가 이제 가능해질 겁니다. 지금도 이제 행안부에서 비슷한 이제 국민 AI 비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 좀 더 발전시켜서 국민들께서 일단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바는 지금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명령을 내려서 AI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면은 AI가 판단해서 알아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해올 겁니다. 필요한 어떤 공공의 어떤 뭐 서비스들, 복지 프로그램들을 알아서 찾아서 우리 사용자, 국민들이 그걸 누릴 수 있게. 사실은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AI를 잘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굉장히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잘 사용하지 못하시더라도 AI가 알아서 AI 에이전트끼리 서로 소통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오고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혜택을 이제 받아오는 것까지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좀 좀 쉽게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께 공모를 하더라도 AI 에이전트 너무 어려워요. 한 두세 글자로 줄여가지고 공모. 한글로 번역하면 뭐 대변인, AI 비서 이렇게 있는데 비서라고 너무 딱딱하죠. 여하튼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게 막 정책 종류가 수백 종이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떤 장애인이 나한테 제공되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뭐 교육이든 아니면 뭐 그 복지든 뭐 주택이든 뭐 온갖 정책 종류가 예를 들면 특정 그 장애인에게 적용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청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도시락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거. 그중에 차라리 몰아서 몇 개로 아주 압축해서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지적을 한대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책들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칸도 치고 대상도 좀 제한하고 조건도 제한하고 상황도 제한하고 기간도 제한하고 뭐 이런 복잡한 설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수용하는 입장에는 뭐 이리 복잡하게 만드냐라고 할 수밖에 없죠. 정부가 친절하고 섬세하면 할수록 수혜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점점 더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딱 제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온갖 가지 정책을 막 이 수십 수백 가지를 해서 당사 입장에 이걸 다 뒤져봐야 되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이것도 압축을 해가지고 우리 주인님은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그만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걸 갖춰가지고 한번 신청해 볼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그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핵심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정책들이 다양해지더라도 거기에 최적점의 어떤 그 판단을 합니다. AI가 이제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하고 그 해당 내용들을 적합하게 찾아와서 국민들께서는 사실 그 내용들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만 알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지금 준비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AI 수준으로도. 다만 우리 정부가 이걸 하는데 각 부처들도 좀 비슷할 텐데 이 소위 이제 정보 공유가 제일 문제죠. 그러려면 정보를 예를 들면 특정인의 AI 에이전트는 모든 부처에 관계된 자기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야 되죠. 물론 뭐 국민에게 공개된 정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 말고 자기 고유 정보를 각 부처에 다 산재해 있는 거를 본인 거는 본인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혹시 딴 데로 셀까 봐 지금 걱정하는 것도 있죠.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칸을 잘 쳐야 되는 거죠. 본인만 볼 수 있게, 본인만 접근할 수 있게. 본인의 AI 에이전트만 접근할 수 있게. 근데 과연 이게 옆으로 유출 안 된다고 볼 수 있냐? 그 에이전트를 믿을 수 있냐? 이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고민해야 될 부분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부가 모든 걸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할 때는 그 보안 문제는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한데 이걸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발전이 잘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토대를 제공을 하고 소위 플랫폼 같은 걸 제공을 하고 그 안에서 민간이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민간이 참여하면 필연적으로 정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도 하고 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할 때 이런 정보 공개에 동의하느냐? 그 동의하면 가입시켜주고 안 그러면 안 해주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거는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의 정보에 기초한 최소한의 에이전트 기능은 정부가 책임져 주자. 되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좀 어려운 일이긴 한데 좀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우선 정부 보고서를 과거에는
그 기계가 읽을 수 없다 이런 문제 지적이 많았는데 네네. 그 시정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뭐 다 완료됐어요? 예, 저희 행안부는 이미 지난 4월서부터 시범 실시를 해서요. 전면적으로 다 개편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그 총리실하고 함께 저 유형화해서 전 부처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다른 부처들은 어때요? 지금 현재 공문서 작성에 무슨 표니 뭐 이상한 뭐 이런 거 많이 나가 기계가 못 읽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지금 바꾸자고 해서 정부 방침을 네, 저희가 했는데 그러니까 복잡한 도표를 잘 못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뭐 형식을 너무 막 다종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 저기 우리가 있는 저 문서들도 그렇잖아요. 일본을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네모칸으로 하고 다 안에다 색깔 넣고 네네. 막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저걸 다 분석이 읽어야 되는데 결국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정도의 간단한 도표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요즘 AI도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 텍스트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그 개가식으로 돼 있는 것을 주어가 분명한 문장형으로 바꾸고. 그전 다른 부처 또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나 전체적으로 이 문서 작성 방식을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네네. 만드는 거는 국가적 과제인데 아직도 다 된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저희 행안부는 지금 다 아니, 행안부 시행을 말고 하고 다른 부처들. 있어서 확산만 시키면 됩니다. 다른 부처들이 어떻게 하는 것도 행안부 소관 아닌가 이 네, 문제가 맞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지방정부는 좀 어떤지 네, 지방 정부도 이제 자, 중앙 체크를 정부가 한번 예. 좀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다 데이터들인데 이 네.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수기 문서로 되어 있던 걸 다 일부러 컴퓨터로 다 입력까지 했잖아요. 네. 그 여러 가지 이 편집 도구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런 걸 다 걷어내고 이렇게 텍스트 위주의 이 보고서가 장착이 되면 실제로는 그 AI의 모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그 직원들이 함께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약간 전 세계에서 공문서를 이렇게 막 복잡하게 모양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이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과기부총리님 이걸 지금 못 읽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계 표준 문서 뭐 판독기라 그럽니까? 어쨌든 이거 읽는데 한국 문서들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그 프로그램들은 못 읽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읽을 수 있게 개량을 해야 과거 데이터들을 완전하게 우리가 좀 분석해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작업할 때부터 이렇게 처음에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한글 문서 그리고 복잡한 표도 어느 정도는 좀 읽을 수 있는 단계에 돌입해 있습니다. 예전에 좀 한글이 이제 우리가 좀 힘든 게 특히 PPT 문서가 그 함축적인 의미들 이것들을 잘 못 읽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AI가 잘 읽을 수 있고 이런 표나 그리고 뭐 그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사실 인공지능이 최신의 인공지능을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80% 정도는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가 만든 문서를 읽을 수 있게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완전히 저희가 이제 온전히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15% 20%를 더 올리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한 거의 3년 안에는 이런 작업들이 다 완성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론 우리가 이제 문서를 읽기 쉽게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실 개선을 좀 해야 되고, 그 사실 너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공문서 만드느라고 막 표 만들고 그다 색깔을 넣고 몇 도를 넣을 거냐, 크기 조정하고 이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 거 최소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미 과거에 다 그렇게 일해왔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정보 자산인데 그걸 다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개량을 해야 되는 것도 주요 국가 과제인 것 같다 이 말이죠. 네. 준비는 하고 있겠죠. 미국 행정부에서 발표되는 이제 문서들 보면은 굉장히 AI가 읽을 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그 문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저희 과기정통부 노력보다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좀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건 할 텐데 과거에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들 지금 뜯어 고칠 수는 없으니 그거를 읽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과기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일인 것 같다고 맞습니다. 말이죠.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제가 나눠서 계속 신경 쓰고 새로 하는 건 뭐 좀 할 거고요. 그건 네. 이미 정한 방침이어서.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님 이거 제가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몇 달에 걸쳐서 막 한 과 단위 팀 단위가 모여가지고 하는 일들을 요새는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한 일 사무관이 네네. 뭐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며칠 안에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부 업무가 사실 가장 루틴한 것이고 규칙에 기반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하가 막 돌출적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정부 행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장 친화적인데 네. 이거를 각계 공무원들을 좀 훈련을 시켜서 지금 다 계획이 있긴 한데 훈련을 시켜서 자기가 처리하는 업무를 좀 더 인공지능화해 나가면 정부 업무가 엄청 효율화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잘 사실 그렇게 막 관심 있는 공무원들은 막 열심히 막 공부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내지만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옛날 하던 대로 수십 년 하던 일이니까 그냥 또 다 손으로 쓰고 막 결제하고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더 빨리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인센티브를 좀 과감하게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물론 페널티도 좀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화가 우리가 지금 이미 닥친 우리의 현실인데 공직자들이 이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업무를 과거형으로 계속 그대로 한다든지 자기가 그렇게 하면 결국은 고객인 국민한테도 그런 방식의 과거형 업무를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네.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가 지체되기 때문에 어쨌든 공직자들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의 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본인이 그 팔거나 뭐 더 얘기하면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지금 현재는 안 되죠. 예, 그 공직자가 창업하는 데는 좀 안 어려움이 되지. 있고요. 예. 다만 그 프로그램을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구매를 해서 구매를 해서 일반화 시키는 거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이제 그 과기부에 두게 되는 저 AI 개발팀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 추진단. 예, 잘 만든 것도 아무래도 아마추어가 AI를 통해서 하다 보면 저 모든 공무원이 쓰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잘 검토해줘서 그래서 이 전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직자들의 그 노력이나 아니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한계를 가져요. 예를 든다면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때 그 마스크가 어디에 몇 개 있냐. 네네. 이걸 그때 내 기억으로는 3일인가 5일 만에 그러니까 민간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주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며칠 만에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마스크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을 했는데 이것처럼 앞으로 정부 행정 영역의 일이긴 하지만 그게 예를 들면 민간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네. 공무원들끼리만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좀 나눌 수도 있게 해주는 것이 결국은 인공지능 사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공 데이터 탑 100이라고요. 네. 100가지의 일반 이제 민간이나 기업들이 꼭 이 공공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는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온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정보 공개의 문제가 아니고 네네. 프로그램을 어쨌든 아주 다종다양한 창의적인 이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일단은 그 기반이 지금은 가장 많은 데이터가 있는 게 정부 영역이라서 그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민간에게도 기회를 좀 주고 보안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전에 그 마스크 공급 시스템 만들듯이 좀 그렇게 민간에게 좀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공유하는 게 훨씬 이제 AI 전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게 일단 지금 공직 사회 안에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그 개발 방식을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뭐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과기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공무원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지금 만드는 것들은 실제 현업에서 좀 불필요한 업무들 그리고 좀 불편했던 것들을 개선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업무들을 할 때 업무 시간에 못하고 이렇게 퇴근하고 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일을 온전히 본인 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일로 인정하고 사실 이런 업무들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뭐 인력 지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관심 있고 역량이 있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시간을 할애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퇴근 후에 개인 일을 시간을 내서 하고 있다는 건 정말 문제인데 그 지침을 하나 만들든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그 업무 자체가 온 AI 그 AI 모델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건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공무인데 왜 그걸 근무 시간에 못 하고 집에 가서 하게 만들죠? 예. 지금까지는 아마 이걸 공무라고 생각을 안 해왔던 것 같은데요. 취미 활동 비슷하게.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온 AI하고 AI 정부 실험실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만드는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AI 엔진을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업무 시간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과기부 장관은 아마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저런 말씀을 하실 텐데 하여튼 저런 걱정이 나오지 않게 네네. 그 당연히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연히 업무로 인정을 해줘야지 그걸 개인 취미 활동 취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 문체부 장관입니다. 저도 저희 부서 내에 있는 그 AI 챔피언 행안부에서 가서 교육도 받고 하는 친구들이랑 한번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괄호 인정을 못 받고 있고 또 하나는 개인 비용으로 구독을 하고 비용까지 심지어. 어떤 조직, 그러니까 산하기관도 보면 조직마다 다 달라서요. 어떤 곳은 지원을 받는 곳도 있고 대부분은 지원을 못 받는 곳도 있어서 개인이 자기가 또 뭐 구독료를 내서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일은 이미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친구들한테는 눈에 보이는 네. 이렇게 개선하면 되겠네가 보이지만 전혀 모르는 나머지 구성원들한테는 왜 저걸 저렇게 그렇죠. 눈 감고 다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서로 이런 뭐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에서 뭔가 선을 넘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부총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부처 내에 돌아와서도 공식화 시켜주고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잘 작용되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활동하는데 인센티브가 느껴지게끔 본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유료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4개 부처에 대해서만 지금 온 AI가 제공이 되고 있고 12월까지는 47개 중앙부처 전체로 제공이 될 텐데 그러고 나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AI 모델을 무료로 사용을 하게 네. 된다는 말씀. 저 행안부 장관님, 저런 걱정들이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같아요. 예를 들면 비용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죠. 저는 엄청난 열정이 있어야 하는 일인데, 저 비용은 당연히 예를 들면 그 정부 회계에다가 저런 연구 개발 비용을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이렇게 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네. 필요하면 그 빼다 쓸 수 있게 이런 거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예, 아마 그런 항목이 있나요? 돼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AI 공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행안부가 확보해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기획예산처에서 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은 내년도 AI 그 전국민 교육과 함께 공공 분야에 대한 이 교육 등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게 이제 해봐야 뭐 수백만 원 수준일 테고 좀 액수가 많으면 결제하면 될 텐데 좀 이제 자기 사무 또는 어쨌든 공무와 관련된 뭐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거는 적극 권장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너무 아깝게 영양 낭비하고 있어요. 뭐 100만 명이 넘는 이 고급 인력들이 그 수치 정리하는 거 뭐 표 만들고 이거 한다고 세월 다 보내잖아요.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좀 창의적인 일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뭐 좀 새로운 또 효율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깝게 지금 낭비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조급함이 생기는데요.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예 그 항목을 행정혁신 지원금 하든지 지원비 하든지 행정혁신 필요경비 항목을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필요하면 다 이게 정부에서 웬만하면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죠. 그 기획 예산처에 좀 만들고 올해도 아직 몇 달 남았는데 지금은 그런 예산이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올해 예산 항목 중에서? 그건 한번 행안부하고 같이 제가 보겠습니다. 기정 예산 중에서 뭐 혹시 이전용을 통해서라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보겠고 내년도 예산안 부분은 지금 편성한 거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국회 단계에서라도 증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이 모든 사람들, 모든 공무원들이 연구개발자의 자세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잖아요. 예,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으면 네. 예비비라도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각 부처청 단위로 조금 저는 이걸 다 또 각 부처청으로 나눠 놓으면 그 액수도 관리도 문제고 또 불용 문제도 생기잖아요. 불용하면 또 뭐 또 비판하고 이러니까 그걸 좀 유연하게 쓸 수 있게 좀 배정을 언제든지 각 부처로 해줘 가지고 쓸 수 있게 하나로 한두 개로 몇 개로 묶어 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걸 다 부처청으로 쪼개 놓으면 그 다 쓸 의무가 또 생기잖아요. 안 쓰면 또 비난받으니까. 네, 그렇게 유연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정부 혁신 업무를 행안부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AI 혁신 관련 그걸 예산을 하면 풀로 만들어 놓고 신청할 때 해서 요구를 하는 부처에서 걸로. 도구할 수 있게. 네. 그건 연구를 좀 해보면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대통령님 지방정부 상황 좀 말씀드릴까요? 이 관련해서. 여기 그냥 필요한 만큼 지방정부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중앙정부가 어떤 요청 필요한 게 있으면 나중에 정리해서 요청해 주시고요.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네, 접수하겠습니다. 법제처장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은 행안부에서 법령, 정책 사례 등 공공 정보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레고화하여 제공한다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법제처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750만 건 정도의 법령 관련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AX 사업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는 이 레고화 작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연말쯤에는 이 부분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지금 법령도 과거 법령 그 뭐 시행 규칙까지 아마 말을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제가 한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해석예, 적용예, 예, 해석 지침 예, 그런 부분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예. 그래서 이 시점 따라 예를 들면 지침이 막 바뀌기도 하니까 당연히 지금 그냥 시간 제한 없이 질문하면 현재 상태에 대한 답일 거고 예를 들면 76년 2월 기준으로 법률 해석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예, 지금 법령은 그 연역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해석 지침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아마 그 부분은 법령하고 체제가 좀 다른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 행정 해석 사례, 행정 적용 사례 예. 이런 것들이 문서화되어 있는 건 다 어쨌든 예, 그런 부분들은 다 보존되어 되는데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 아까도 그래서 얘기한 건데 가장 마지막 단계는 사실 법원의 판결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판결 사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 법령 정보를 토대로 뭔가 판단을 하고 추론을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때는 판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을 하게 그렇죠. 예. 됩니다. 어쨌든 그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잘 챙겨주십시오. 예. 다음은 국민의 일상을 어쨌든 이게 그 매우 중요한 현안인데 사실은 한 십수년 동안 못한 거잖아요.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사실 분할이었는데 이게 아마도 부분 매각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효율성 높은 네. 부분만 똑 떼내 가지고 따로 만들어 놨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는 거죠. 잘하셨고요. 생각보다 빨리 됐습니다. 2월 교차 운행 항목에 보니까 중년 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이에요? 그 기차가 이렇게 따로따로 작은 기차가 이걸 두 개 연결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연결해서 뭐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네, 중복해서 연결해서. KTX와 코레일 SRT로 같이 중연을 해버리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KTX, SRT를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달린다. 그러면 어째 수송 효율이 높아진다 그 말이군요. 네. 이게 평택우송간 그게 복복선화가 안 되면 거기가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네네. 그것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걸 그런 한계 속에서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철도 중에서 충청 지역 어느 일정 부분이 지금 뭐라 그래 병목 현상이 벌어진다고 하던데. 예, 거기가 거기를 다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가 완전히 지금 그 장기 해결 방안은 있어요? 28년 말에 28년 말에 복복선화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지금 공사 중입니까? 예. 그런 것도 뭐 됐고요. 주중 15,000석, 주말에 17,000석을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어쨌든 뭐 중년 운행 등등을 통해서 SRT가 여유가 좀 있었던 거죠. 네. SRT가 여유가 좀 있었던 거죠. 예, SRT가 단독으로 다녔던 것을 엮어서 다니게 되면 더 훨씬 이제 더 많은 좌석이 늘어나게 된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하루에 15,000명 추가로 더 탈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요새 그 철도표 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꽤 많죠. 예, 특히 고속철도.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가지고 네. 또 외국인들이 점유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죠. 예, 외국인도 늘어나고 또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또 고속철도 이용하는 그러게 오히려 버스보다는 더 싸거나 아니면 편의성에 비해서는 훨씬 더 훨씬 효과가 싸니까 그 가격 대비 효율이 편하니까 많이 쓴다던데 제가 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철도 운임은 실제로 적자가 지금 SRT는 남았던 것 같고 예. KTX는 적자였는데 적자. 합쳐서 이거 요금을 올린 것도 아니고 중간쯤 한 것도 아니고 SRT까지 내려버리면 기존의 철도 적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민들께 예를 들면 뭐 좀 더 싼 철도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게 결국은 다 국민의 짐으로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 결국 세금으로 결국 떼어야 되는데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통합에 따른 그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고요. 요렇게 요금을 낮춰도 더 많이 타고 다니니까 전체 적자 규모는 비율적으로는 늘지 상당히 않을 거다. 그렇지는 뭐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 그런 것도 한편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했다니까 하고 그렇지만 일단 어떤 철도 요금의 적자 문제는 이 문제 통합과 상관없이라도 좀 그래요? 중요하게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통합한 것 때문에 통합해서 어쨌든 10% 요금을 낮춰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 KTX를 낮췄다는 거죠.
KTX를 SRT로 맞춘 겁니다. SRT에 낮춘 하향으로 맞춰줬다고 말이죠. 예. 그리고 그리고 맞추긴 맞춰야 될 텐데 SRT는 마일리지가 없었거든요. 요금이 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마일리지도 준다는 겁니다. 하여튼 SRT 수준으로 낮췄다. 네. 그 다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해를 했고, 그러나 이 전체 철도 운영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고려는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사실은 전 현재 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속버스 그다음에 그 장거리 시외버스가 계속 사라지는 중이에요. 예. 그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좀 더 철도가 뭐 너무 많이 생겨나고 고속에도 속도도 빠르고 요금도 뭐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예. 그러니까 버스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지금 터미널들 다 문 닫고 예. 고속버스, 시외버스도 줄어들고 당연히 운전기사들 뭐 어쨌든 그에 관계된 종사자들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바람직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일종의 예. 교통 양극화 아닙니까? 예를 들면 철도, 고속철도 또는 철도가 여기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또 편하게 싸게 빠르게 네. 이용하겠지만 그 외의 지역은 시외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타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다 사라지니까 이제는 시내버스 타고 이 철도 타고 간 다음에 다시 완행 옛날로 치면 완행버스 타고 택시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일종의 교통 양극화를 초래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뭘까요? 그러니까 현재 그 버스의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버스의 장점을 살려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일단 버스 요금을 현실화하는 문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버스 요금을 현실화. 네. 올리면 더 어려워질 텐데요. 근데 실제 그 버스 그 운행하는 회사가 적자 때문에 자꾸 문을 닫고 그다음에 묘하게 적자가 예상되는 노선을 자꾸 폐기하기 때문에 필수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정하고 그런 데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일정한 요금 현실화도 필요한 문제라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현실화는 뭐 전면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 같고요. 예. 버스 그러니까 이게 손님이 있는 노선은 버스 요금을 올리면 도움이 되지만 손님이 줄어들고 있는 데는 올리면 더 줄어버릴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검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종합대책 마련하는 과정이 그랬어요? 있습니다. 지금 저기 소위 인구 소멸지구나 이런 데는 그 경제 원리에 따라서는 대중교통을 전혀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수요 응답 차량, 네. 그럼 전화하면 오는 걸로, 아니면 아예 택시로 뭐 대권 택시 통행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지금 대안들을 지방 정부들은 만들고 있던데 중앙 정부 입장에서도 중앙 정부는 광역간 교통을 책임지잖아요. 네. 이 광역간 교통도 철도가 많이 발달한 곳은 좋아지는데 점점 지방도 또 양극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철도가 닿지 않는 곳에 대한 버스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네. 필요하다면 뭐 일부 재정 지원을 뭐 중앙 정부하고 일부 원래는 지방 정부들이 하게 돼 있긴 한데 광역 버스 사무가 지금 지방 사무로 넘어가 버렸죠. 네. 제가 그것 때문에 경기도 지사 할 때도 사실 중앙 정부하고 좀 다툰 일이 있는데 이 광역간 버스는 사실 광역 지방 정부 책임이라고 하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건 광역간 시 고속버스나 이런 거는 지금 중앙정부 소관인가요? 고속버스는? 예. 고속버스는 그렇고. 그건 조정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광역간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버스 문제는 좀 더 고민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종합대책 마련하겠고요. 네, 네. 한 가지 좀 주목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요. 이 비용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무인 자율주행 DRT가 그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빠르게 되면 인건비를 절약한 상태에서 그 무인 자율 DRT가 활성화된다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예. 하여튼 교통 양극화도 우리 사회가 이제 뭐 온갖 영역의 양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통 편의, 교통 복지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이 측면에서의 양극화도 문제고 특히 철도 통합 그다음에 요금을 내리면서 또 그 양극화를 격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긴 하네요. 네.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을 하면서 거의 다 이 고속 철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표를 못 구한대요. 싼 건 좋은데 문제는 표를 못 구한다. 이용을 아예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러다 금방 이게 증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좀 다른 측면인데 공정거래위원회? 네네.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민간 기업들의 기업 결합, 독점화, 과점화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서 뭐 예를 들면 요금이나 판매 가격을 못 올리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억제가 기본이니까. 그런데 공공 분야에서 국가 공기업을
그거 원래 기본적으로 독점인데. 담배 이런 거 다 독점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이걸 쪼개놨다가 지금 이제 정상화한 건데 이거 이미 벌어진 일이라 지금 할 수 없고. 근데 향후라도 국가 공기업하고 또 지방정부 공기업 이런 거하고 민간 기업하고 똑같이 처리하는 게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리 하겠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배달앱 얘기 있잖아요. 배달앱 수수료 너무 비싸다. 이거 대안을 어쨌든 이게 공정거래위가 압박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뭐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 어떤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이게 최소한 실질적 경쟁 체제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실상 독점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형식은 뭐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 배달 앱 업체가 그때 주요 3개인가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 빼놓고 해서 뭐 90%를 안 넘겨놨던 거 뭐 이렇게 해서 통과됐던 것 같죠. 20년에 그 기업 결합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독일계 회사가 요기요를 설립을 해서 이제 그 국내 이제 요기요하고 그 배달의 민족하고 이제 그 배달통이라는 회사하고 우리 한 3사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다 매입했는데 근데 다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가 이제 그 배달통을 흡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민까지 흡수하는 그 기업 결합이 있었는데요. 그 한 개는 남겨놨죠 그때. 예, 그때 이제 그러면 이제 전체가 이제 독점이 되는 건데 그때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심사 결과는 오히려 이제 그 배달의 민족을 그 이제 그 취득을 하려면 요기요를 매각을 해라 이렇게 그 시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떼놓았는데 그게 실제로 독립된 경쟁 업체인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그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쿠팡이츠가 다시 이제 생기면서 지금은 이제 배달의 민족하고 그 쿠팡이츠하고 거의 양사 독과점입니다. 거기가 양사가 한 93%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독과점 체제가 좀 고착화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그 실질적으로는 이제 과점 상태, 그것도 강력 과점 상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영업자들의 그 배달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원성이 많아져서. 이게 공정위와 공정위는 법대로 이제 규제 업무를 할 텐데 그 이상을 할 수는 없고 실질적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를 다른 부처들이 좀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 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말씀 주신 것처럼 배달 플랫폼들이 속성상 독과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 예산에 공공성을 가진 배달앱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이 공공배달앱들이 시장 점유율을 한 15에서 20%까지 높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지자체들이 한 12개 되는 그 공공배달앱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위 업체들 한 3개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격적인 마케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게 이제 각 기초지방정부 단위에서 하기는 하여튼 뭐 성공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긴 한데 사실 비효율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대주거나 이런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경영을 통합하는 거죠. 사실 그 지방정부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권 행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같은 유사한 곳들은 좀 연합을 하든지 아니면 광역에서 하고 있는 것도 경기도 같은 데 있긴 하니까 좀 지금은 많이 좀 활성화가 안 됐지만 어쨌든 그걸 전체적으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뭐 법률상 또는 국제거래상 허용되는 지원을 해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좀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도 좀 주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그 우수한 성과를 내는 공공배달앱들 위주로 지원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조금 통합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얘기 나온 김에 저거 하나 좀 통계 하나 뽑아보세요. 네. 그 실제로 지금 공직자들의 길을 좀 살려드려야 되는데 뭐 페널티도 강력하게 하겠죠. 우리가 지금 각 부처청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시해놨지 않습니까? 네네. 하고들 계실 텐데 그것만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고 그 포상을 좀 제대로 좀 하자고 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 작년 동기 대비 예를 들어 포상이나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한번 뽑아보면 네네. 그 기관별로 다 뽑아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해보면 얼마나 늘어났는지 좀 늘리도록 권장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요 실제 주관 부처는 어딘가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성평등부가 하나요? 성평등가족부가 총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저기 제일 큰 피해를 입히는 게 지금 해외 사이트들의 음란 사이트, 네. 성착취물을 공급을 하는데 이거를
차단을 하거나 제재를 하면 또 새로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네. 그다음 또 올리고, 네. 진짜 근본적인 사이트 자체는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막아봐야 다 우회 통로 뚫고 뚫고 하니까 네. 이건 범죄 행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원 사이트에 대해서 물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거는 법률 집행의 문제는 아니고 집행이 불가능하니까 해외라서 네. 실질적 대응책은 외국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초국가 범죄에 속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법 절차로 하기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얼마 전에 회의에서 이거를 원점 타격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국정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긴 할 텐데 네. 그 기관 간 협의는 충분히 다 된 건가요? 네, 기관 간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다른 부처들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상태예요? 그냥 공문 보내고 안 해주면 할 수 없고 그런 상태입니까? 네, 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이제 그 업무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시는 거고 또 미국에 있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와 저희 부처가 함께 공문도 보내고 그 불법적인 부분을 또 함께 대응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불법 음란 네. 저 성폭력물 사이트는 네. 미국이 아니라 주로는 제3세계에 많이 있지 않아요? 네, 미국이 한 70% 정도. 미국이 많아요? 네, 서버 지능. 근데 결국 운영자는 한국인들이기 때문에요. 대통령님 말씀하셨던 그 디지털 흔적을 저희가 잡아서 결국 수익을 몰수해내는 거. 그리고 계속 도메인을 바꿔가면 사이트를 개설할 때마다 그래서 별도의 단독 범죄로 잡아서 지금 국내에서 지금까지 선고된 형은 꽤 높지 그 이후 범죄를 예방할 정도로 높은 형이 선고되지 않았는데 우리도 미국처럼 한 3, 40년 정도 이상의 형이 좀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하고도 그 양형 기준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건 뭐 맞는 말씀인데 문제 잡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 해외에 있고 익명화돼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지원단과 논의를 하면서 결국엔 내부 제보자를 통해서 저희가 좀 잡아내면 좋겠다. 그래서 대통령님 그동안 계속 말씀하셨던 이 불법 수익이 사이트당 한 2억 원 정도 광고 수익이 나오는데 그 수익에 대한 어떤 제보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일부 저희가 그게 유효하면 네.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실제 환수 취득 금액의 30%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범죄 수익에 관한 것이고 그게 만약 신고나 처벌에 도움이 되면 네. 그 이런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서는 더 대폭 올리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네,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것도 별도로 한번 기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국내에서 영업을 하다가 무슨 담합을 해가지고 이런 거는 너무 많이 하면 좀 가혹한 측면이 있는데 수익을 목적으로 네. 정말 치명적 범죄 행위를 한 경우에는 네. 그로 인해서 몰수, 추징, 뭐 범죄 수익 환수 이런 거 하는 금액을 뭐 굳이 30%할 필요 없이 막 대폭 올려가지고 네. 국가가 수익을 취득하는 게 목표가 네, 아니니까. 네, 네, 범죄 잡는 데 예방하는- 도움이 되면 그걸 대폭 올리는 걸 한번 네. 다른 부처들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당되는 불법 범죄 행위를 억제하는데 이런 포상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면 네. 추가하는 걸로. 네, 네. 그럼 별도로 한번 나중에 의제로 하나 만들어서 네. 국무조정실에서 한번 취합을 한번 해보죠. 네. 네, 국무조정실 어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안 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부